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11면을 보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함께한 프랑스인 교수가 삼성을 위한 쓴소리를 담은 공개 편지를 보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 조뱅 프랑스 디드로 대학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편지에서 조뱅 교수는 유학 시절에 인상 깊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조뱅 교수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매 수업 전에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며 성실히 준비하고 토론할 때 명료하고 직설적이며 솔직한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 기억했는데요. 특히 조뱅 교수는 장학금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재용 씨에게 장학금을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자신은 필요 없다며 웃음으로 얼버무린 기억이 난다 라면서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재용 씨는 누군가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이미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재용 씨의 동급생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만 쓴다면 쓴소리가 아니겠지요. 조뱅 교수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발병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게이오 대학 재학 시절에 비슷한 사례를 놓고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사회적 대화를 가능한 빨리 재개하기 바란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업들의 직업병 문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됐다. 젊은 시절 공정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재용 씨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동기생의 이 따뜻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공정한 이재용 부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공천안이 통과된들 당 지지율이나 갑자기 올라갈 리 만무하고 총선 전망이 밝아질 리도 없습니다. 당내 갈등과 불신은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중앙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 강요나 쉬운 해고 강제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타협의 상생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 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직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9.13 노사정 합의안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르면 추석 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서 기간제, 파견, 특수고용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고용 안정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굴의 새싹 땅콩차, 팡팡 꽃배달, 연지연 곰탕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관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 속전속결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새누리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거치는데요. 이른 시일 안에 당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 노동 전문가로 포진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거수기 노릇은 절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재 의원 등을 환노위 위원으로 투입했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 오늘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면인데요. 경제 5단체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입장입니다. 노사정 합의 내용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노동개혁의 목적은 고용, 임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청년 고용을 주도해야 할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서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이 늘리겠다는 기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500대 기업의 2015 신규 채용 규모를 보면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가 35.8%, 지난해와 비슷하다가 44.6%, 그리고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가 19.6%라는 것입니다.
정말 청년 고용 확대가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일까요? 네, 어제 업데이트된 나는 꼽살이다 일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아빠 월급 깎아가지고 이제 청년 일자리 아들 딸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제 사람 뭐 월급도 좀 올려주자 이런 제도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도입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취지는 정년을 연장을 했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60세인가요? 그 정년을 올리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년이 는 만큼 임금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50대 내에서 임금을 재조정해가지고서 일부는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자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제도예요. 노동계에서는 해고가 용이해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쉬운 해고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짐이 되는 사람만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노동자 집단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성과가 낮은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위 10%를 계속 자를 것이다 라고 선동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회사 일은 누가 하겠느냐? 그건 기업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반 해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회사의 짐만 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오남용, 해고 오남용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점이 우려라면은 오남용을 예방하고 나서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 때문에 기준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짐 되는 사람, 그건 만들기 나름 아닐까요?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짐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어려운 일인가요? 예, 이게 바로 쉬운 해고로 가는 길 또한 아닐까요? 한겨레 기사 또 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무원칙한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안팎의 비난이 거세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노총이 무리하게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뒤흔드는 합의에 나선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8월 27일 노사정 대화 복귀 뒤에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미리 합의해줬다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복귀 뒤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쟁점을 뺀 나머지 사안은 결렬되기 전인 지난 4월까지의 논의 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논의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노총이 4월 8일 노사정 논의 결렬선언 직후에 노사정위원회가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라면서 공개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해고 가능하고요. 취업규칙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이거에 반대해서 김동만 위원장이 박차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8월에 다시 노사정위에 복귀할 때는 자신이 반대해가지고 박차고 나왔던 명분이 됐던 일반 해고 또 취업규칙 변경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엄청난 후퇴와 양보를 한 겁니다. 한국노총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 내용을 어떻게 합의해 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욕을 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 관계자가 말이죠. 합의 전까지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한국노총을 지원 사격하던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린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계약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 체계의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 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아들 3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자녀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해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그러니까 제외된 사람은 모두 30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어느 나라로 국적을 바꾸었을까요? 30명 중에 23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그 다음으로 스위스, 캐나다, 영국 순이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가장 많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직자의 아들 순이었습니다. 이들처럼 국적이탈 또는 상실로 인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입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명단을 공개해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국민일보 11면을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역사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와중에 법원이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수정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한다면 국정교과서 만들 이유가 없죠. 아니, 교육부가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면은 뭐 굳이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국정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일보도 국정화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도 교과서의 오류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게 됐으니 굳이 국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그 수정은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한 수정이었느냐? 교육부가 독재와 친일을 미화했던 교학사 교과서 외에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개 종류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을 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명령은 합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보면은 좌파적 내용의 교과서는 수정돼야 마땅하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오늘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이죠. 예. 하여간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고요.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이만열 역사학자, 오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 검정한 교과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 기사와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자의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든다 한들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학생들 책상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스스로 검정하는 그런 교과서인데 이걸 좌편향이라고 이야기하다니.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해서 단일한 역사 지도가 필요하다느니 이건 뭐 한마디로 자기 모순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자학사관 이야기들 참 그 우파들 많이 하죠. 우리의 그 과거사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친일과 독재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학사관 아니냐라는 이 주장을 우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학사관이라는 주장, 이건 사실 아베, 일본 극우 세력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일본의 역사를 침략의 역사라고 보는 거, 이거 자학사관 아니냐라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는 거죠. 하나의 교과서는 교육 획일화를 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의 사관, 보수 정권 시대에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학계의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이만열 교수의 지적,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원부담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그러니까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무상교육,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중앙정부가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교육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떠안긴 꼴입니다. 당연히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과 보육 비용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이 감당하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시도교육청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국가정책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지방에게 떠넘기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약속했으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두 명의 실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 사람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와 유류비가 김종덕 장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보다 더 많이 쓴 유류비. 예. 김종 차관은 지난해 12월에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이 한양대 동문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 창구로 지목하면서 실세 차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재만, 십상시, 그리고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인물 아닙니까?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장관도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수시로 만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김종 차관이 2014년 8월 2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833만 9,400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데, 같은 기간 김종덕 장관이 사용한 938만 9,847원의 1.95배나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류비 같은 경우 김종 차관은 1,181만 원을 사용한 반면에 김종덕 장관은 564만 6천 원을 썼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 부임한 또 다른 차관 박민권 1차관의 유류비 사용액은 329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실세는 누구냐? 바로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했던 황모 씨의 합격을 위해서 공단이 여러 차례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뒤바꾸어 놓는 등 무리한 채용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총괄 권모 실장은 2013년 6월 26일경 박철규 이사장에게 대구 경북연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문규가 이번 신규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후 박철규 이사장으로부터 그럼 한번 잘 봐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 윤모 과장에게 황문규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황문규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외부는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둘째, 황문규의 취업에는 편법이 난무합니다. 중진공 인사 담당자들은 황문규를 합격시키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까지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왜 이러한 무리한 일을 추진해야만 했을까요? 황문규는 최초에 외부 심사위원이 거친 서류 심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299등으로 9등이었습니다. 저희가 외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2299명이 9위가 아니고 2763위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이런저런 점수를 높여서 1200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76등으로 바꿉니다. 176등도 최종적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70명만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애인 전형 행정직원 합격인원 조정이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4명을 추가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174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니 3명을 제외시킵니다. 그 중에 어제 말씀드렸던 8등, 서류심사 결과 8등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은 황문규의 작업을 위해 거듭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사 담당자 직원들이 총 2차례에 걸쳐 이사장에게 황문규를 합격시켜서는 안 된다. 합격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마다 박철규 이사장은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황문규는 결국 합격합니다. 이사장이 스스로 알아서 고개 숙이고 긴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외부에서의 힘이 있었다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반론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스의 재구성도 주인공은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국정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정감사. 경제학자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난 1년을 속사포처럼 따지는데 약 7분의 내용을 3분으로 줄여봤음. 저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 위기를 절규하듯이 경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업 지금 침몰 중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했을 때 이미 한국 경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 취임하고 나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제발 편향적인 정책은 심화되었고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습니다.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자,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 이게 뭡니까 지금? 5분기 연속 0% 성장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성장률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인데 한 번이 아니라 벌써 2번, 3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재정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 쏟아부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 그저 해외 사정이 어렵다. 재정 파탄 내고 있죠. 세수 결손은 심각하고요. 관리재정 수지 금년도 46조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맡긴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 총수인 경제부총리의 자세 아닙니까? 국가부채 급증한 거 내년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까지 갔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통합소득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 이미 최저임금 미달자가 33%입니다. 최저임금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33%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책임을 다시 그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 사라. 그게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죠. 그 결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164%까지 왔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경제위기 당시에 늘었다가 지금 다 줄고 있는데 한국만 독야 청청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연체율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제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것을 지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다시 증폭시켜 놓은 겁니다. 청년 실업률 지금 8%라고 그러지만 지금 실감하는 체감률은 20%가 넘습니다.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본 실업자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보정한 슈바베 지수 34.5%다. 100을 벌면 34%는 전월세 내는데 쓴다. 도저히 지금 그동안은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이 좋아서 이제 좋아진다.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중국은요, 우리보다 기술 수준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제위기 지나고 나면 한국 경제위기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국의 경쟁력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 서민생활 나빠지고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서 이렇게 다 악화됐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 자리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심사가 매우 불편해진 최경환 부총리. 발언 시간도 안 주고 혼자 다 떠드냐고 답변. 제가 7초 만에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7분 내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대구 고등학교 출신의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질의. 국세청장 이만수, 서울청 조사사국장 임경구 국장, 홍한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 홍한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돈을 재벌 3세를 다 갖다 줬으니까요.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최경환 부총리 취업 청탁 문제 고발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박성재 서울지검장이 또 대구고 출신이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도 대구고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 대구고 동문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 한 5, 6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한 10여 명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뭐 그런 건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구고가 이렇게 사정기관의 요직을 다 석권한 적이 있나요? 실력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건 그가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닐지. 그래서 사정기관의 동문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묻는 건데.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말이라면 혹시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미스김, 거래처에 화환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요? 아니, 미스김한테 꽃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부장님, 꽃배달하면 팡팡 꽃배달이에요. 모르셨어요? 팡팡 꽃배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주문하면 그때마다 10% 적립이 되고 소개받은 친구가 팡팡 꽃배달을 시키면 또 저한테 7% 적립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로 영화, 여행, 명품 쇼핑은 물론 10,000포인트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요. 미스김, 팡팡 꽃배달 내가 보낼게요. 어머, 부장님이 주문하실 거면 팡팡머니 추천위는 저로 해주세요. 네, 팡팡 터지는 혜택과 즐거움 팡팡 꽃배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팡팡머니 앱을 설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팡팡 꽃배달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누리당 친박 핵심으로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김무성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사위가 마약을 투약한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한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친박들의 노골적인 김무성 흔들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많다.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재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무성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서 안타깝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편 조선일보를 보면 말이죠. 윤상현 특보가 이런 말을 또 했군요.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라면서 김무성 대표 대세론 확산에 맞서서 친박 독자 후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박 대선 후보, 과연 누구일까요?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내년에 당선되면은 4선 의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우택 씨도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되면은 아주 험난한 일이 예상되네요.
한겨레 31면을 통해서 야당 혁신 갈등과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회동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하지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오늘 중앙위원회를 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내 모든 구성원이 중앙위원회 연기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처리를 보류하자는 데 동의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다수의 뜻에 따라 혁신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한겨레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이 지금의 혁신안은 당 혁신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중앙위원회에서 토론은 하되 표결은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혁신위원회 활동이 혁신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는 일리가 있다 라면서 부정부패와 특권 남용에 대한 단호한 대응, 당 체질 개선, 인적 쇄신 등 당원과 지지자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지금의 혁신안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귀 기울일 만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2의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채워나가야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3개월 남짓한 혁신위 활동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비주류 인사들은 중앙위원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해서 혁신 방향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만약 토론을 해서 중앙위원 다수가 공천혁신안을 보류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도 표결로서 공천혁신안을 확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역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원칙으로 풀어나가라. 이런 주문이네요. 네, 오늘 볼 기사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사람이 이혼 청구 못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유책주의는 뭐냐? 배우자 가운데 일방이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의 원인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혼인을 유지하고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유책주의라 하겠습니다. 파탄주의는 뭐냐?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파탄됐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혼인관계를 이제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한쪽 당사자, 그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이혼이 급증하고요, 간통죄가 폐지된 점을 감안했을 때 가정이 위협받는다, 가정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좀 더 보수적이고요, 파탄주의는 좀 더 진보적이죠. 네, 보수적 성향의 대법원의 판결 주목됩니다. 민동기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관훈 나이트클럽에 소개됐습니다만은 이 신문사들이 관공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광고를 받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돈 받고 기사를 쓴단 말이죠. 이거는 언론의 사실상의 매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디어 오늘 종이신문이 발행됐는데요. 조선일보가 기상청 홍보 기사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소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지면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홍보해주는 돈 받고, 이 세금으로 조선일보 먹여 살렸군요. 이건 사실 언론 보도의 형식을 빌린 여론조작 아니냐는 비판이 또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씨 이사장이 됐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고영주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것이 어떻게 이념 편향이냐라고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폄훼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물론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차차 하늘이 흐려져서 저녁 무렵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대구와 부산의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한낮에는 더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박용현 한결의 논설위원회, 강인한 사람들, 박근혜, 김무성, 박원순, 이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약 사위 사건으로 온갖 의혹을 사고 있는 김무성 대표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사건 중심에 섰던 고승덕 전 의원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숙명이다. 저 유명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공적인 인물의 특성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묘사했다. 가혹한 기후에서도 번창할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인내를 가진 강인한 사람. 이건 심학봉 의원처럼 사실이 드러나도 버티는 철면피성 강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나 과장된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하는 강인함을 말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공공의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오는 강인함이다. 공직에 나섬으로써 검증과 비판을 자청했고 이에 대응해 나갈 능력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를 철저히 보장한다. 형사처벌은커녕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2012년 공개 검증 이후 법원과 검찰, 병무청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만도 이번이 6번째라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분명히 도를 넘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민사소송도 아닌 고소고발, 즉 형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질서는 처벌의 공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악마의 대변자에 대응하는 법은 착한 대변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공적인 토론에서 발휘되는 이성의 힘을 믿고 법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이 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김무성 대표 등 현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민을 고발하고 소송을 냈다. 그도 모자라서 김무성 대표는 비판 기사를 많이 싣는다면서 포털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민주주의와 이성의 힘을 믿는 강인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공권력의 근육 뒤로 숨어버리는 나약한 공직자만 남은 것인가.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